우리 한국형 MD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을 6월 28일 날 실시했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2012년 12월에 서명했습니다. MD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하와이 림팩 훈련 때 한 것은 그건 뭐 MD와 전혀 관련 없는 훈련이죠. 경보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일이 갖고 있는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유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다른 더 이상의 의미를 갖는 협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드는 평시에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통제하고 전시에 미 7공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답변이 계셨는데요. 미 7공군 사령관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김 의원님께서 연합 및 합종 작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위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 6해공군 해병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은 다 자기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공군은 이 7공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하임과 동시에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 그런 자군이 그런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전구 방어를 함에 있어서는 임무가 부여된 지휘관에게 그 전구 자산이 통합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부의 큰 문제가 없는 가장 것입니다. 일본의 그것이. 프라이어리티 임무가 바로 중국 견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연결된 세상이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MD가 따로 있고 미국 MD가 따로 있다? 대단히 군사 전문가답지 못한 답변이고 발상이죠.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군사 문제를 연구합니까? 상호 연결된 지점을 인식하고 이것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파악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자꾸 그걸 모른 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365 최영님께 보신 게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요. 연합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이번 분석한 것이 있어서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북탄도미사일 발사 남한국 공항 타격용 공개한 속셈은 해서 보시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연합뉴스라고 하면 이제 좀 국가 지분이 들어간 뉴스 통신사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친정부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해놓은 그 기사를 썼다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관현 이정진 기자가 썼고요. 북한이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하루 만인 20일 관영 매체를 통해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발사 목적을 신속하게 공개한 이유는 일단 유사시 남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이 사거리 3,000에서 4,000km에 달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스커드, 노동미사일까지 남한 전역을 타격 목표로 사거리를 줄이도록 고각 발사 체계를 적용했다고 밝힌 데는 주한미국의 사드 성주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로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미사일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북한이 19일 황해북도 항주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500에서 600km 내외로 파악돼 남쪽을 향해 쏜다면 부산과 울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북한이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고 명시한 한반도 지도에 남한의 울산 근방의 동해와 부산 앞 해상에 예상 탄작 지점을 표시함으로써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울산항에서 부산항까지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발사 과정을 보여줬듯이 연료량을 조절하거나 발사 각도를 높이면 사드 배치가 예정된 경상도 성주 일대 또한 탄착 지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 문제 연구원장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무장력으로 얼마든지 사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향후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드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사드라는 것 자체가 고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고도라고. 고고도 여기 보시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드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다시 말하면 북한은 고도를 높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한을 타격하려면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드가 아니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 지상층에 있는 위성을 띄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고각도가 돼요. 진짜 고각도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보여줬던 건 그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일단은 연합뉴스 보고 다른 반대편 또는 반대편 또 신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전현준 동북아 평화문제연구원장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무장력으로 얼마든지 사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강조하면서 보인다. 이거 읽었고요. 북한이 비행거리를 똑같이 유지한 채 평화무도 북쪽 후방적으로 이동하면서 타격 지점을 선택할 경우 사드 포대가 들어서 성주를 포함해 평택과 의정부 등 동두천 등 수도권 일대의 미군 기지와 충북 음성의 육군 미사일연부 역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드 하나 배치로 인해서 지금 포섭되는 지역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이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죠. 타격 지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유사시 미군의 병력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용 항구와 비행장 등을 타격 대상으로 노리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타격 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란 명칭을 공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왜 미사일 부대를 포병 부대로 지정했는지 군 당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단 전략군 예하에 편제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여단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훈련은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의 타격할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를 참가했다고 보도 화성포병부대의 임무를 명확히 전했다. 북한이 처음 공개한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스커드-B, 그 다음에 스커드-C, 그 다음에 노동미사일을 운영하고 있다.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도 화성포병부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인 것은 사드 요격성 공격률에 대한 논란을 부채질하는 속셈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니까 남남 갈등을 좀 더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각으로 발사되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력으로 낙하하는 스커드와 노동을 마하 7 이상의 속력으로 되는 사드 요격 미사일로 맞추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으로 울산 아래쪽에 동해안 주요 항구, 이제 동해안 주요 항구죠. 아예 그럼 경상도를 다 넘어가는 거죠. 경상도 아래 남부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비행장을 타격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사드를 경부 성주 지역에 배치하는 게 군사적으로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의심점이 들고요. 울산 이남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목표로 하강하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비교적 동쪽인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사드 요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효용성 있다는 결정이라는 설명도 있죠. 한미 공동실무단이 10개의 후보 지역을 모두 동쪽 지역으로만 검토한 것도 이런 효용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예, 군의 관계자입니다. 다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김영용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사드 배치 국면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모양새라면서 앞으로 남남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파상 공세를 퍼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계속 남남 갈등만을 강조하고 있죠. 외교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고요. 실제 전날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은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에 대한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전해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자, 한쪽 측면만 지금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쪽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복귀하겠습니다. 뉴시스 뉴스인데요. 뉴시스, 네, 언론 인터넷 뉴스고요. 북 미사일 발사하는 공포감을 통한 사드 갈등 극대화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저 선생님들 덕분에 사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게 또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들어가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보겠습니다. 서울 뉴시스 장윤성 기자라는 분이 썼습니다. 북한의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통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남한 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게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방금 읽었던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거기까지는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이 기사도 실제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의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이남의 부산과 포항 등 우리 남쪽 지역의 항구와 김해, 대구 공항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이 지역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투입되는 곳이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보도를 통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 사진 중에는 부산 이근까지 미사일 궤적이 표시된 부산까지 표시됐다네요. 전략 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지도도 있었다. 이 뚱뚱한 애는 좀 보고 싶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높은 각도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종말 단계죠. 만기를 벗어나게 한 뒤 남한 후방 지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기사에서 저런 사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꿈자리 사나올 거 들었습니다. 저 돼지 보기 싫습니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주한미국의 사드 체계에 배치된다고 해도 후방지역 타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드 무용지부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 내 사드 한계로는 자극, 갈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북한은 특히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사거리를 제한한다고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노동 사거리 1300km 계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여 남한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오키나와를 포함해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노동미사일까지 총동원해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형 300mm 방사포와 스커드뿐만 아니라 노동과 무수단 등 수만 발을 일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까 연합뉴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쵸?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고각 발사를 진행, 최대 고도 1400여 킬로미터까지 쏘아 올린 뒤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전날에도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나 비행 자세 등을 조정하려는 방식으로 발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사드 무력화 주장을 통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의도로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드가 너희들이 설치하든 말든 사드로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드만으로는. 그러니까 있으니까 좋다라는 원리도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고도니까요.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진짜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금이 들지 않는다 해도 그 영토 확보에 대한 것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면 그 전에도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 빼야 된다, 그 비용을 지불해라라고 하는데 다음에 몰게 될 돈이 정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국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자국의 그 안보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안보죠. 자기 나라의 안보죠. 한반도의 안보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좀 끊겼네요. 예. 화면이 좀 끊겨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목표 지역에서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했다고 밝혔을 뿐 발사 각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 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체적인 화력 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 로켓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강력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0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해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핵 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 방법을 진행했다면서 남북권 항구들을 겨냥해 핵탄두 소형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전 5시 45분께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3발 가운데 2발은 500 내지 600km를 비행했으며 나머지 1발을 비행 궤적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분석돼 공중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미국 전략사령부는 처음 발사한 2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나머지 1발은 노동 계열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미사일 자체가 자신네들의 어떤 전쟁이나 힘을 과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한 내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는 것이 이제 군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제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진 않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잘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각을 세우고 높이 오른 것을 마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높이 쏘는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애들이 낮게 이렇게 쏴버리면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사드가?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남북까지 맞추겠다는 건 이렇게 높게 쏴서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포벌써. 그렇다면 높게 쌀 일이 뭐 있을까요? 북한이 높게 쌀 일을 어디를 타격점으로 두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잖아요. 휴전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휴전이잖아요. 남북한도 휴전이긴 하지만 북한의 적국은 주적은 남한도 남한이겠지만 1차 목적은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드 배치가 오키나와에 뭐 있고 있던 기지가 옮겨오면서 괌에 있던 것들을 뭐 이런 것들 오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것인지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절차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김종대 의원과 국방부 한민구 장관의 합의를 보듯이 5시간 전에 거기 질의가 결정됐다고 국방부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난리를 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래서 사드 반대하면 종북이다라는 명칭으로 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국방부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설득을 국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설득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을 해줬는데 계속 아까도 보셨지만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또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 없다라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뉴스였죠. 오늘 YTN 뉴스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이제 혐한 분위기가 난대요. 혐한 분위기가. 한국산 물품을 쓰지 않겠다. 미국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명동이나 이런데 서울 명동이나 이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안 와요. 거의 그러니까 상가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고도 설명이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막 버벅버벅거리고 그러니까요. 사드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레이더망이 있어요. 네네, 중국이랑 외교가 막히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단이 됐던 게 이제 사드 설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대화를 안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뉴스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물불 빚어서 이제 북한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해서 사실상 이루은 것은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북한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돼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상 보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고립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성주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외부 세력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세력이란 이 낱말을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조선일보에서 통진당 의원이 몇 명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 보다시피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잖아요. 성주 국민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드 설치 배경도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적어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람 누굴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헌법에 명시되는 주소 고소가 있고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람은 한국인 맞고 한반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서 내가 안보가 불안되고 생계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엔 통진당 의원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통진당 의원을 우리가 국외 추방하고 너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도 외부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인이 있었나요? 중국인이 있었나요? 그 성주 배경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 세력이란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말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사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의견이 다르다 해서
정북이다 빨갱이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사드 공부 저도 다시 한번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통할 수 있다면 두세 사람 이야기는 더 쉽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히 뉴스에서만 덕보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4부 시간입니다. 책액수다 굿 애프터눈 아프리카 이제 마지막 시간인 4부 시간입니다. 저는 4부에서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네네. 네. 이슬람 저기 근데 궁금한 게 이슬람 할랄 식품들이 들어오면 망한다던데 할랄 식품? 그거 준비해 주세요. 할랄 식품이란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할랄 식품? 제가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볼게요. 또 우리 또 공부해봐요. 예. 또 할랄 식품. 할랄 식품.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할랄 식품이란 게 뭔가요? 할랄? 이게 제가 TV조선 뉴스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TV조선에서 말했으니까 또 네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데 그러면 한국에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 있는데 네네. 그건 만듦 뭐 심해진다던데 그건 만듦 뭐가 심해진다? 일단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찾은 이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네요. 네네. 인건비도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잘 안 팔리고 범죄율만 올라간다. 그래요? 뉴스에서는 계속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할랄 산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할랄 산업, 할랄 산업. 국내 할랄 식품 시장. 아니다. 국내 할랄 식품 시장 실태와 대응 과제 뭐 이렇게 나왔네요. 2015년도, 2016년도. 할랄 인증 실태 조사 미비 일본 창고에야. 이거는 옛날 기사고 최근에 뉴스라고 봤는데. 할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없네요. 할랄 산업이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수 개신교계에서 잇따라 할랄 산업 육성 반대 목소리 해가지고 나온 건 있네요. 그걸 한번 볼까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국민일보 있네요. 국민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게 있네요. 저는 지금의 대통령이 뭐 한다고만 하면 불안해서. 엄마 깜짝이야. 아,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죠. 진짜.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왔대요, 우리 대통령. 진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보는데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사진을 이따구로 찍어서 깜짝이 놀래. 놀래 진짜.
아, 좋은 사진도 많은데 왜 이런 사진을 올려? 아, 진짜. 뭐야, 너무 짧은데요? 이건 아니다. 무슨, 아, 여기 있다. 한라의 산업 경제성 안보에 득보다 실마나. 아, 여기 있네요. 정말 그러네요. 교계. 교계라는 게 그러니까 정교계를 말하겠죠. 그리고 정부 육성 방침의 철회 촉구, 무슬림 일자리 창출에 불과. 아마 선생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한번 또 읽어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네요. 아, 할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또 시사가 넓어지는 느낌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랄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 교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거 참 이런 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하신다고 하면 정말 너무 반대 입장이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는데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언론에는 10일 할랄 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도 수출 신산업도 아니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경제성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득보다 해가 많은 할랄 산업 국내 육성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회 언론에는 할랄 산업 육성은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 이거 선생님 이야기했던 거 똑같네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내용이네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슬람 인구의 대거 유입으로 국가 안보 불안과 존경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할랄 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은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 막대한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할랄 산업을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면 국내에 할랄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기업을 세우는 건 되는데 그들이 와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쵸? 정영만 이슬람 대책 강원 도민운동 대표는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남한에서 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 사건까지 터진다면 기존에 유치해놓은 해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슬람 자본 몇 푼 끌어들이다가 국가 경제 마비 상태에 올 수도 있다. 할랄 식품 종사자들 틈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IS 과격분자들 100% 색출해낼 자신이 없다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머리야. 국정원. 국정원이 과연 이들을 색출해낼 수 있을까요? 전북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슬람 대책 전국 시민연대. 이건 내가 또 있었네요. 임채영 사무총장도 할랄 식품을 육성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 통해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슬람 문화 옹호 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무슨 신라 말에 원종 애노애난도 아니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난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인데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합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봐서 뭐 좋다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말하면 맞들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지역단체 요즘에 조직화도 됐고 네트워크도 훨씬 잘 돼 있는데 왜 사드도 문제고 지금 이제 할랄까지 할랄
할랄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할랄이라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할랄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 발음도 어려워요. 뭐 랄랄라, 뭐 노래 부르는 거야, 뭐야, 아주. 아, 진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고 이걸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뉴스에다 딱 던져주면서 정책 브리핑하면은 국민이 받들어 오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갑갑합니다. 젊은 사람도 갑갑한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또 정치 체계를 보시면 또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보시는 폭이 더 연세가 있으시고 저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을 잘못 오해하는 게 1번만 찍는다 2번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나이 드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본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습에 의한 것보다는 델럼 찍는 거거든요. 델럼 찍는다는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또 경상도에서 나갔던 경상도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밀 수 없었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거라면서요. 새누리당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이제 민주당으로 해갖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1번을 안 뽑고 다른 사람의 인물을 뽑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호남인들이 국민의당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하고 좀 비슷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경상도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근데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부마항쟁을 빌미로 박정희 정권이 사실상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87년 6월대를 기점으로 해서 또 경상도와 호남 사람들이 또 합심해서 우리가 또 민주화를 이룩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경상도 국민들이 화가 났다, 뿔이 났다. 그리고 또 호남 사람들 여전히 거기에 대한 원동력을 제동해줄 수 있다, 서포트 해줄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좀 더 다음 대선 때는 좀 더 밝은 미래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벌 주고요. 국민이 벌을 주는 거죠. 국민이 벌 주고요. 좀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답답한 뭐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활개 펴고 날개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불통인 시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SNS고 세계 유튜브로 통해서 세계 사람들과 데이트하고 있는데 세계 유튜브에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아직도 70년대 60년대 그 당신네들의 그 기득권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의 2016년을 읽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제가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뉴스도 있고 이런 뉴스도 양극을 같이 보여주고 또 뉴스에서 중앙 언론에서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주지 않는 짤막 뉴스 우리가 일방 짤방이라고 하죠. 이 짤방을 통해서 또 우리는 시청자들하고 공유를 했다. 그러니까 예전 땡전 뉴스처럼 기자들이 몇 글자 짜자자자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다. 실제로 성주에서 움직이는 층들을 보면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 거라고 농사짓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 그 시위 현장 그 동영상 올라온 거 유튜브에도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종편이나 이런 데에 TV조선이나 뭐 이런 데에 억압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속이 안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시대하고 다르죠.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대 변화인데 그 시대 변화를 지금 관료들은 잃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인 것이죠. 예. 오죽했으면 저 같은 소통 강사가 이렇게 아프리카 TV에 나와서 우리 소통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 말하는 것부터 해서 자 이제 4부 하겠습니다. 4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사부 할 때 어제 시간이었죠? 어제 시간에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마음이란 글자에서 점 하나만 지우면 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미움을 만들지 않게 그 미움을 하나 더 붙여서 마음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네, 미움 극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섹션인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기독교적인 책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을 둘 수 있고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형제들의 뭐죠? 그 형제들끼리 그
형이 동생을 죽였나요? 동생이 형을 죽였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도 나오지 않나요? 기독교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 형제들끼리 난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형제들끼리 싸워서 동생이 죽나요? 형이 죽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튼간에 책을 읽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자, 화면 잠시만 바꿀게요. 아, 이거 아니다. 동생이 죽죠. 그쵸? 동생이 죽는 거죠. 맞아. 근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쩔 수 없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드라마로도 그 제목을 따갖고 만들어졌었는데 연정훈 씨 나오고 막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은 책이 조그마다 보니까 잠깐만 조정할게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쭉 읽어버리면 저작권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코멘트를 넣거든요. 또 좋은 구절을 많이 읽고 공유하자는 의미니까요. 지식은 누구한테 독점된다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좋은 지적 재산들은 공유하면서 또 사람들이 창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 좀 더 현명한 사회로 나갔고 좀 더 진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좀 더 발전된 진보라는 말이 결국 발전이잖아요. 저도 잠깐 정리하자면 저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의 질서를 중요시하면서 국가 다수의 어떤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생활터전을 보존해주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고요. 진보라는 것은 좀 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적 가치 질서 안에서 온건적 진보는 헌법적 질서 안에서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거. 그리고 급진적 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진보가 헌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생각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몰입애들을 보수라고 자신들이 자칭 보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들을 보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헌법을 초월한 보수가 어디 있어요? 헌법적 가치를 초월한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 역사 속에 보수가 있었어요. 바로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마 일제 강점기에 한가하다가 동족과 싸울 수 없다고 해서 대마도에서 순국한 그 어르신들, 아니면 절명시로 유명한 황현 선생님 같은 거, 그런 분들이 보수지. 지금은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 잠깐 줬고요. 이제 책 한 섹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하면 네.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로 좀 줄일까요, 제가? 안 보이실 때까? 안 보이시 좀 너무 글씨가 쬐끔하게 보여서. 보이실려나? 어차피 제 목소리 들어가니까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도 미움으로 시작되고 있다. 최초의 인류 가족은 형제들 간의 미움과 살인으로 풍지박산이 난다. 풍지박산이 아니죠. 풍비박산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마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람과 비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 이 말일까요? 풍비박산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가 아벨의 양
아벨의 양 제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곡물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는데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내다본 여호와가 가인을 찾아와 경고한다. 네, 이름이 동생이 아벨이 맞습니다. 네, 동생이 아벨이죠. 네, 동생 아벨 이름 맞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네요.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또 알게 해주시네요. 신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의 또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종교든 만나고 근본은 사람에 대한 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생. 그 생을 존경하지 못하면 또 대학교는 또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성경 말씀 듣고 이랬던 체질이라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유해심과 불교에서의 어떤 해탈, 깨달음 이런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불구경도 있고 뭐 이런 뭐 불교 서적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법구경이 아니죠. 법구경을도 있고 법전들 그리고 뭐 스님들이 내는 책들 갖가지 책들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다. 종교는 사람이다. 근데 종교가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되던 종교가 정치와 권력을 맞잡는 순간 그것은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가령 고려시대에 불교의 도관과 팔관이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인간 중에 해탈한 사람 좀 있나요? 그렇죠. 석가모니 뭐 이런 분들 빼면은 석가모니가 결국 부처니까.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불교에서는 신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같은 그런 조물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 그게 또 한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섭파하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윤회의 겁을 벗어나는 존재.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이겠죠. 깨달음에 얻은 경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추앙하는 거죠. 사실상 부처님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도 전혀 저는 거부감이 없어요. 보면은 기독교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이야기 좋아해요. 보면 거기도 오히려 기독교를 왜곡해서 말하는 목사하고 신부가 문제인 거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 권력과 결합해서 어디에 있는 특히 이제 방송이니까 특히 비방은 못하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상한 말하고 그 카톡 메시지 보내는 그분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는 온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여하튼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불교도 사이비가 많고 기독교도 사이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전 그대로 이야기하자. 원전 그대로 원래의 이야기대로 가자. 괜히 여러 종파와 결탁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해석한 거 말고 그냥 원전 그대로 사람 중요시하고 자연 중요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기독교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강요한다니까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화목하게 살면서 배려를 배우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삼만교회 옷깃이 스쳐서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 닿아요. 맥락이 닿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종파 싸움으로 번져서 생각하니까 저는 싫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싫다는 거죠. 종교가 왜 있겠어요? 종교가 왜 있겠어요?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좀 뭔가 벗어나고 싶을 때 의탁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종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대형 교회와 그리고 불교의 세속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기독교, 불교 둘 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계속 책 읽겠습니다. 자신이 윗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내다본 여호와가 가인을 찾아와 경고한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끝내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이고 만다. 여호와가 가인을 찾아와 캡는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호와가 가인에게 벌을 내린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최초의 미움 그리고 동생을 죽은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가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미움과 살인, 가족 해체라는 사실은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시하고 있다. 미움과 살인은 인류 죄악의 원형인 셈이다. 네, 어떠십니까? 미움이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미움의 원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파멸이 됐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땅에서 곡식을 읽어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저주지요. 저주의 말을 남기고 이런 파멸이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 미움의 끝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오히려 첫째 아이가 있다가 둘째를 낳으면 첫째 아이가 굉장한 질투심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움의 원형일 수도 있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까봐 그럴 수 있는데 그 원형의 이야기가 이미 성서에서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아, 네. 제가 고2인데 옆에서 깐족대는 애가 있는데, 네네. 아, 제가 고2인데 옆에서 깐족대는 애가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도 저 여기 많이 들어와요, 제 방에. 제가 좀 나이는 들어 보였어도 말이 좀 통하고 뭐 이런 거 봐요, 친구들하고. 젊게 보는. 걔가 너무 짜증나서 입 좀 털지 말고, 걔가 너무 짜증나서 입 좀 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입 좀 턴다는 게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입 좀 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하니까 더 짜증나서 저리 가라고 했는데 저리 가라고 꺼져 이랬겠네요. 그죠? 꺼져 이런데 패고 싶은데 패야 할까요? 아이고 왜 폭력을 써요? 폭력을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제가 방송 컨셉도 소통인데 폭력은 아니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너무 까불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죠. 때리는 것은. 아니 윗분한테 혼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깐죽깐죽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치 개그맨 그 양세형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계속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시누이가 옆에서 막 하는 거잖아요. 쟤는 뭐 했고 쟤는 뭐 했고 마음에서. 자, 비공식적인 말 나갑니다. 비공식적 말. 친구 하지 마. 자,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네.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세상을 몰라서, 물정 몰라서. 오히려 그것이 주의 집중 산만일 수도 있어. 주의 집중 산만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관심 받고 싶어서. 나 좀 사랑해줘. 이런 거에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365 치약이라는 선생님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대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런 친구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비공식적으로 했던 말. 네. 또 방송이 또 이제 인간관계를 또 조장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저는 이제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이 9시부터 시작해요.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는데 오늘 어찌 보니까 덕분에 사도도 공부하고 한랄식품이라는 것에서 배우면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친구는요, 담벼락만 넘으면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하면서 보기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사는 게 각박해지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구라는 존재가 있기에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값진 재산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말은 공중에 흐트러져 헛소리가 될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공론이 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믿기에 오늘도 혼자서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오셨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빚마저 감사함을 영원히 가슴에 가지며 소의 걸음이 천리를 걸어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방송이 끝날 때 되니까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이걸 버벅거리네요. 그래도 약속 지키는 그런 방송 되겠고요. 내일 다시 9시에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재방송은 7시쯤에 제가 할 생각인데요. 그때는 채팅으로 제가 고민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7시부터 한 9시까지는 제가 채팅 상담으로 고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채팅이니까 좀 더 원활하게 또 채팅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 추천 누르려니 네 버퍼링 그러세요. 아유, 마음만 바꿀게요. 네, 감사합니다. 365 추천님 오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